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항상 한결같아야 한다는 걸 최근에 많이 느끼는 중이에요. 갑작스레 바뀌게 된 저희 남편이나 또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던 제가 또다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완전 호되게 당하게 되었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34살에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는 중인데 직업은 백화점 의류 매장 매니저랍니다. 제가 매니저까지 올라가기는 진짜 탄탄대로였어요. 말발이 워낙 좋을 뿐더러 손님 응대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성과도 꽤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전 특히 별명이 단골 머신이었어요. 제가 한번 손님을 응대를 하면 그 손님은 단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별명까지 붙었었던 건데요. 저도 손님과 같이 이야기하며 응대를 하는 게 워낙 잘 맞다 보니까 그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희 부모님의 역할이 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독특하다면 독특하다 할 수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한때 잘 나가던 마술사였으며 엄마는 바텐더 일을 하셨답니다. 덕분에 전 어렸을 때부터 신기한 걸 많이 보며 자란 편이었어요. 집에서 보는 카드 마술은 기본이며 엄마한테는 칵테일 레시피까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두 분 다 하시다 보니까 저 역시 그 일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으며 자부심까지 있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면서 배운 것도 하나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사실이었죠. 아빠는 항상 무대에서는 멋있으셨지만 현실은 항상 빚에 치여 사셨어요. 마술사라는 직업이 사실 거진 프리랜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공연이 없는 날에는 백수나 다름이 없으셨거든요. 무엇보다 마술 공연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엄마 역시 항상 웃어야 하는 직업이었는데 마음은 항상 이러한 우리 집 상황 때문에 답답해 하셨답니다. 이번에도 또 공연이 없어? 그럼 이번 달에도 백수라는 거야 지금? 우리 생활비는 어쩌고? 내가 벌기 싫어서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비수기인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항상 이런 식이잖아. 결국 또 내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했었잖아. 이런 거 모르고 나랑 결혼했어? 항상 이렇게 구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속 보이는 바보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내 손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살 거야. 굳게 다짐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자부심을 가지고 굳건히 일하다 보면 돈 버는 거에 큰 탈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벌레로 살다 보니 제 주변 친구들은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너 너무 일만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연애도 좀 하고 살아. 내가 무슨 연애야. 일하기도 바쁜데. 예쁜 나이 더 지나기 전에 연애해. 너한테도 그게 더 건강할 것 같아. 너 일하느라 맨날 휴식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일하느라 바쁘니까 네 몸도 잘 안 챙기잖아. 너 그러다 혼자 늙는다? 무슨 말을 또. 됐어. 내가 아는 남사친이 있는데 걔 참 괜찮아.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그렇게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소개팅 같은 거 되게 별로였었는데 하도 옆에서 만나라 성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며 만나보게 되었죠. 카페에 들어가니까 한 남자가 먼저 자리에 와 있었는데요. 단정한 셔츠에 안경까지 쓴 깔끔한 인상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네. 먼저 와 계셨네요.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하셔서 그런가 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정말 부러워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 상대하는 게 익숙해서 그렇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막 설레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이 잘 통한다 싶었는데요. 오랜만에 남자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처음 만난 날부터 편하다 싶었었기에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자상했었어요. 카페에 가면 모든 일은 남편이 도맡아 할 정도였죠. 너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밥은 먹었어? 너 맨날 서서 일하니까 다리 아프겠다. 앉아서 쉬어. 내가 가져올게. 아니야, 나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아, 왜 이래. 다른 땐 몰라도 나랑 있을 땐 이런 배려 받아도 되는 거야. 알겠지?
고마워. 항상 이렇게 배려해줘서. 이렇게 작은 배려들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서 이 사람은 날 정말 아껴주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문득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집안일 많이 도와줄게. 너 하루 종일 서 있는 일 하잖아.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근데 그 말은 지금 결혼하자는 뜻이지? 티 났어? 넌 진짜 야무져.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나 같은 사람은 좀 느긋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 있지? 그땐 그냥 성격이 다르다는 뜻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죠. 저는 남편이 자상할 거라 생각하며 결혼을 했는데 착실한 줄 알았던 남편은 결혼을 하니까 본색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백수 생활만 무려 6년을 지속했죠. 제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며 게임도 하고 집안일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거 있죠? 일할 게 아니라면 제발 집안일이라도 해. 내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해야 해?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일하라고 닥달했어? 집안일이라도 해달라는 거잖아.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 자국이 눌러붙을 때까지 설거지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하고는 싶은데 할 줄 모르는 걸 어떡해. 우리 집에선 나 이런 거 안 시켰어.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이가 없어서 제가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많이 참고 이야기했던 거라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똑같은 거예요. 어머님, 저도 정말 많이 참았다 생각하거든요.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일을 안 하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줘야 하잖아요. 집안일 하나 손을 안 대고 살아요. 그럴 것 같더라. 우리 애가 원래 고귀한 영혼이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가 태몽이 하얀 용이었는데 그게 원래 고귀한 영혼일 때 꾸는 꿈이래.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거라는데 내가 뭘 어쩌겠니?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거 있죠? 백수 감싸기에 아주 진심이셨죠. 둘이서 같이 일을 했을 때에 비해 당연히 경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덕분에 반찬은 항상 친정집에서 가져오곤 했어요. 장이야 당연히 제 카드로 보는데 아무리 잘 아껴도 잘 안 되는 거 있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결혼한 다음에 싹 바뀐 남편의 태도 때문에 소개해준 친구도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건데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만난 건 난데 네가 무슨 잘못이야. 진짜 어이가 없다. 아, 진짜 걱정이다. 나중에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꼭 도와줄게. 한마디 해줄까? 아니야, 됐어. 괜찮아. 친구에게는 괜찮다고 했었지만 사실 결혼 초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 좋아졌었어요.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우선 남편의 퇴사 통보였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백수를 하겠다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그때 심지어 결혼한 지 고작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저희가 결혼식에도 비용을 꽤 많이 들였는데다가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곤 했었는데 집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도 부랴부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남편은 퇴사를 감행하게 되었죠. 전 아직까지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결혼 100일 차에는 뭘 챙길까 생각하며 기분 좋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남편이 알람 소리에도 안 일어나고 일어난 다음에도 출근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연차라도 냈다 싶어 물어봤다가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되었죠. 당신 오늘 연차야? 여유로워 보이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미리 말하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네.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나 퇴사했어. 더 좋은 회사 가려고.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직할 곳은 정해주고 그만둔 거야 지금? 아니, 조금만 쉬려고 아직 안 구했어. 내 스펙이면 금방 구해. 알잖아.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게 어딨어.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알아놔. 남편은 정말 이렇게 무턱대고 그만두었다 하는데요.
자기 말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둔 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회사에 가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조금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갑작스레 관둘 만한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죠. 혹시나 회사에서 문제라도 일으킨 게 아닐까 하는 염려에 평소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그에게서 듣게 된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여보세요? 윤대리님 잘 지내시죠? 그럼요. 형수님은 잘 지내세요? 김대리는요? 새 직장 찾아간다 하더니 여태 감감무소식이네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평소에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쵸? 에이, 회사야 다 거기서 거기죠. 왜요? 왜 그만뒀는지 말 안 해줬어요?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와이프한테 말하긴 좀 쪽팔리죠. 상사한테 된통 깨졌거든요.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 조언했다가 네가 뭘 하냐 자꾸 끼어들지 마라 하면서 후배들 앞에서 혼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내 담아두더니 회사 관둔다고 사직서 쓰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는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는데 여기 왜 붙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했나요? 암튼 그러고 사직서 제출했었는데 김 대리가 말 안 해요? 몰랐어요.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전 그래도 여태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만두었나 보다 싶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상사에게 깨져서 삐져서 그만둔 거라는데 진짜 어찌나 우라통이 터지던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남편은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하나 없다 하면서 생활비에 일절 보탬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비가 더 늘어날 지경이었죠. 전 월급을 꼬박꼬박 벌어오는데 남편은 진짜 집에 들어누워서 하는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제가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마디 했거든요. 나 같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백수하면 몸에 좀 쓰시겠어. 나 유튜브 좀 할까 해. 다들 이걸로 돈 번다 하더라고. 그거야 그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처럼 이렇게 누워서 보기만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는 살펴보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처럼 남편은 매일마다 집 침대에 누워 백날 첫날 유튜브만 보곤 했었어요.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냥 침대 위에서만 사는 그런 남자 같았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이렇게 살면 적어도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가장이 가장답게 살아라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저에게 더 뭐라 하는 거 있죠? 애 기죽게 뭐 하는 거니? 평생 일하며 사는데 지금 좀 쉰다고 해서 별일 생기겠어? 어머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생활비가 계속 부족해요. 그러면 네가 아껴서 살거나 네가 돈을 더 벌어오면 되잖니. 너도 직장인 아니야? 왜 우리 아들만 일을 해야 해? 같이 하자는 거죠, 어머님. 어떻게 저 혼자 벌어서 살아요? 제가 맞는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냉큼 모른 척을 하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뭐가 위험한지 모르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저희 시댁 제사였었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음식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저더러 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저희가 오롯이 내야 하나 싶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냈는데 앞으로는 너네도 같이 낼 조상이니 너네도 내야 한다 라는 게 시댁의 의견이었어요. 이게 무슨 어이없는 소린가 싶었는데 정말 양심도 없이 돈을 뜯어가더군요. 정말 아주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시댁 행사마다 제 카드 내밀고 또 시댁에는 내가 직접 반찬까지 매일 해가곤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너무 바빠서 시댁에 갈 때 반찬을 못 해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대놓고 꼽을 주시는 거 있죠? 어머, 오늘은 반찬 안 해왔니? 일이 좀 힘들어서요. 어머님, 제가 다음엔 꼭 그래, 원래 며느리 하는 게 힘들어. 며느리는 희생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니. 시댁 식구들한테는 그래야 하는 법이야.
하지만 어머님, 제가 지금 좀 힘들어서.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은 원래 아까운 게 아니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잖니.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좀 도와야지. 아니, 근데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댁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우리 집까지 먹여 살려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예요. 제가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짜 또 얼토당토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사업할 거야. 뭐?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아직 아이템은 고민 중인데 곧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투자 좀 해주라. 전 당연히 거절했죠. 저보고 투자를 해달라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런 곳에 사용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 대답은 당연히 단호박 거절이었죠. 아니, 내가 왜? 네가 번 돈으로 해. 아, 내가 지금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지. 아니, 난 투자 안 해. 네가 알아서 해. 지금 돈도 없는데 사업을 할 때야? 또 잔소리야. 내가 뭐 좀 해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또 난리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은 툴툴대면서 나갔어요. 그 이후에도 저랑 대화도 안 하더니 몇 주 정도 지냈을까요? 저에게 갑자기 신나게 또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나 사업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그 이야기야? 나 돈 생겼어. 큰엄마가 나한테 투자해 주신대. 사업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릴 수 있었으면 생활비 때문에 절절맬 때 좀 도와주지. 남편은 결국 다른 사람 돈을 끌고 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친척 돈을 끌고 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 이거 별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내내 침대에서 놀고 먹던 사람이 사업을 해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 싶었거든요. 전 그냥 관망하기만 했죠. 남편이 워낙 아는 것도 잘 없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조만간 이거 망하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예상하고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사업이 대박나게 되어버린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전 남편 사업이 망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대충 시작한 느낌이었고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이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 났어요. 그가 시작한 사업은 남성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링이었어요.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희귀 모델을 빠르게 공수해오면서 입소문을 탔고 점점 커지더니 유명 패션 유튜버들까지 리뷰를 하면서 완전히 터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올라갔어요. 처음엔 한 달에 몇백만 원이던 게 금방 1,000만 원, 2,000만 원을 찍었고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몇천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들뜬 얼굴로 제 앞에서 계좌 잔고를 흔들어 보였어요. 통장엔 8자리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전 얼떨떨했어요. 이 사람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너튜브만 보면서 빈둥대던 백수였는데 이제는 진짜로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남편 태도 역시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웃긴 게 처음에는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이러다 정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이제 일 그만둬도 될걸? 정말 그러려나? 진짜 대박이다. 그렇다니까. 넌 참 내 말 안 믿더니. 저도 처음에는 어벙벙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며 남편의 행동에 이골이 나기 시작했죠. 사장님이 된 남편은 갑작스럽게 자기가 정말 무슨 재벌이라도 된 것 마냥 굴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옷차림에 크게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명품 셔츠에 시계까지 차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하게 명품을 사는 정도로 끝났었거든요. 그러더니 점점 사치가 심해지게 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한 후에 SNS에 성공한 CEO의 하루 이런 걸 올리질 않나. 아무런 이유 없이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셀카를 찍어오질 않나. 차도 뽑았는데 생전 절대 욕심낼 수 없었던 외제차를 뽑아놓은 거 있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집으로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뭔가를 툭 던지는 거 있죠? 서류 한 장이었는데 이혼 서류인 거 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도장 찍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나도 재미 좀 보자. 그래도 넌 여태까지 돈 버는 재미라도 있었잖아. 난 이제야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어? 뭐라고? 돈 버는 재미? 네가 돈을 좀 손에 쥐더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 집 떠다 바친 돈이 얼마인 줄은 알아? 제가 화가 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턱하니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무슨 더러운 거 보듯 보며 그러는 거 있죠? 이거 위자료야. 됐고 이혼 서류 도장 찍어 이년아. 진짜 그 순간 머릿속에 새하얘지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이전에 나한테 자기가 다 도와준다던 그 사람이 맞나. 진짜 너무 띵한 거예요. 여태까지 생활비 한 푼 안 내던 사람이 돈 좀 벌었다 해서 더 이상 너랑 살 이유가 없다 이야기하는 게 너무 황당한 거 있죠? 이혼 서류를 던지면서 1,000만 원을 푼돈처럼 내미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1,000만 원? 고작 지금 1,000만 원을 주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뭐? 아니, 그리고 너 어차피 나랑 살기 싫어하잖아. 깔끔하게 끝내자고 그냥. 이때 남편 표정이 너무 태연하니까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여태까지 지한테 제가 허비한 시간이며 돈이며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무시하는 것 같아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한테 난 더 이상 버려도 되는 물건이라는 취급을 받은 게 제일 어이가 없었죠. 살아온 세월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답니다. 전 여태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래도 내가 사랑한 남자라고 포기하지 않고 잘해줬었는데 전 이렇게 대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게 되었어요. 1억 내놔. 그럼 이혼해줄게. 미쳤냐? 1억? 내가 1억을 왜 줘? 내가 너 먹여 살린 돈, 시댁에 퍼준 돈, 그리고 네가 날 개무시한 값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야. 야, 무슨 재벌가 이혼하는 줄 알아? 그냥 도장 찍고 끝내. 그럼 소송까지 가? 너 바쁜데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시던지. 귀찮게 하지 말자. 1억 주면 끝내는 거다. 그래, 깨끗하게 끝내자. 남편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난 그냥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1억을 던지듯 넘긴 다음 날, 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니, 사실 전 변호사를 처음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한참 전부터 갔었는데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절 무시하는 게 눈에 띄게 느껴졌었거든요. 전 이미 그때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때구나 싶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을 걸면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라 사업으로 번 돈까지 나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셨고 결혼 후 쌓인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도 가능해요. 절반.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남편 계좌에는 상당한 액수가 있을 텐데 남편 쇼핑몰 매출이 최근 몇 달 사이에만 억 단위였거든요. 남편 계좌에는 적어도 5, 6억 이상이 있을 거고 사업 자금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던져준 1억이 이제는 우습게 느껴지는 거 있죠? 속으로는 아마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제가 1억을 받고 그냥 조용히 사라질 거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그 1억부터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는 게 이제는 확실해지게 되었죠. 소송을 걸면 남편이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남편의 사업자금 출처도 조사해 보셨다고 했죠? 네, 확실하게 확인해 놨어요. 이미 전 남편의 사업이 깔끔한 돈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는지 세세하게 추적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남편 쇼핑몰 계좌 입출금 내역과 사업 초반에 친척들에게 받은 투자금 리스트, 쇼핑몰 매출과 실제 신고된 매출을 비교한 자료까지 몽땅 확인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다 볼 수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남편은 사실 돈을 관리하는 데에는 허술한 편이었거든요. 어차피 누가 따질 사람도 없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고 늘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누가 제가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저는 우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고정자산이 있는지, 혹시나 몰래 돈을 빼돌린 건 없는지도 세세하게 알아봤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남편이 재산을 따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겠죠. 돈 좀 벌더니 갑자기 명품 사고 외제차 사고 난리였었거든요. 남편이 돈 좀 벌었다며 나는 성공한 남자 코스프레를 했던 게 오히려 남편의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었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남편은 저한테 투자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었어요. 그때 정말 연락도 잘 안 하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자주 식사를 하는 분들까지 손을 안 벌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투자 금액만 해도 상당한 편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요.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야. 형이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줄게. 나도 지금 여유 없는데 조금만 도와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돈을 끌어모았죠.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 빌렸었어요. 근데 적어도 성공을 한 다음에는 하나둘 갚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쇼핑몰이 잘 된 후에도 그 돈을 갚지 않았어요. 심지어 친척들에게 수익 배당도 하지 않고 연락을 씹었어요. 저에게도 몇 번 연락이 왔었는데 남편은 그걸 보며 그냥 씹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었었는데 남편은 원래 그런 거라면서 무시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 있죠? 또 하나 문제는 남편의 탈세 문제였어요.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매출이 몇 배로 뛰었는데도 남편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나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 한 달에 얼마나 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내? 돈 많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닌가 봐. 근데 내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어차피 인터넷 사업은 구멍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 좀 썼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허튼 짓 하면 안 돼.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혹시나 우리 가게 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 되게 불안했었는데 남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나 반가운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혹시나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제가 이전에 이미 남편 사업의 재무 내역을 따로 조사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매출 대비 신고 금액 축소 내역과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었었다는 기록과 현금으로 거래한 금액 중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까지 상당하는 걸 알게 됐어요. 확보한 증거를 살펴보니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매출을 축소 신고하면서 세금을 일부러 덜 냈고 사업 초반 투자금도 다르게 기재했어요. 전 변호사에게 그 자료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이걸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면 남편도 제대로 데미지를 입겠네요.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겁니다. 남편이 멋대로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부터 이미 다 각오했던 일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이 망하는 순간을 선물해줄 단계였죠. 우선 첫 번째, 국세청에 신고를 했어요. 남편이 세금 신고를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사업 신고를 했을 때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썼던 걸 제가 기억을 다 하거든요. 세금 많이 나올 것 같다면서 신고만 좀 낮춰서 하면 된다 하질 않나. 국세청이 이런 거 하나하나 못 잡아낸다 하면서 되게 기세등등해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었지만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탈세 중이다 인증한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쇼핑몰 매출 조작 흔적과 같이 현금으로 받은 거래 내역, 그리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뒤섞어 쓴 흔적 등을 모았었어요. 남편이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했던 부분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증거로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자료를 기반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매일 한 통과 같이 증거 자료를 넘겨 바로 남편에게 세무조사 통보서가 날아오게 해버렸죠. 야, 이게 뭐야? 뭐가? 내가 어떻게 알아? 세무조사? 지금 나 신고당한 거야? 어?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국세청 엄청 철저하잖아. 아니네. 네가 신고한 거네. 이걸 너 아니면 어떻게 알아? 왜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내가 신고 안 했어도 오빠가 알아서 세금 잘 냈으면 되는 일 아니야? 그 사실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었는지 손톱만 내내 깨무는 거 있죠? 진짜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사실 남편이 사업이 잘 된 이후에 하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의 백수 시절 영상을 유출해버렸죠. 남편은 어디를 가든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바로 나는 원래부터 성공할 사람이었다 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였죠. 진짜 웃겼던 게 요즘은 성공한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 영상도 많이 만들곤 하잖아요. 저희 남편 역시 수많은 유튜브에 등장을 하면서 자기가 노력을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 등을 떠들어대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1년 넘게 침대에 누워서 게임만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증거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정말 화가 나서 남편이 친구들과 게임하는 걸 몰래 영상으로 찍어놨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동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었죠.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다시 생각해도 가관인 거 있죠? 우리 일 같은 거 안 하고 평생 누워서 살 수는 없냐? 나도 너처럼 여자 잘 만나서 내내 일 안 하고 살고 싶다. 내가 승리자야, 이 새끼들아. 늘어진 추리닝만 입고 며칠 안 감은 머리로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었거든요. 그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도 몽땅 다 여기저기 뿌리고 말 거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전 그걸 남편 거래처 몇 곳과 인터넷에 익명의 제보자로 뿌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쇼핑몰 특성 자체가 신뢰가 생명인 사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자기는 대박 사업자처럼 굴었던 남자가 알고 보니까 이전에 백수였다는 사실을 밝히자 댓글은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또 다른 지인 증거가 나오며 여론이 뒤바뀌게 되었죠. 결국은 남편 사업 신뢰도가 크게 무너지게 되어버렸어요. 남편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역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제가 여태까지 시댁에 퍼다준 돈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거든요. 식비, 선물비, 생활비까지 합쳐서 거진 수천만 원 정도일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사실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 모든 소비 내역을 기록해두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며느리는 희생해야 한다면서 제 카드로 샀던 한우 세트나 가족여행 간다고 했을 때 긁었었던 호텔 숙박비, 남편 생일이라 하면서 몰래 제 카드로 긁었었던 명품 지갑까지 몽땅 말이에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긁어간 영수증을 전부 정리해서 청구서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못 갚으면 고소한다 해버렸죠. 그랬더니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청구서 보셨죠, 어머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제 카드로 쓰신 거 정산한 거죠. 아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런 걸로 돈을 따지면 되겠어? 그럼요. 어머님도 제 카드 막 긁으실 때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너 진짜 너무한다. 네가 우리 아들을 망쳐놓고도 모자라서 우리 집까지 박살내려는 거야? 제가 언제 망쳤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알아서 망한 거지. 제발, 우리 아들 망했잖니. 너까지 이러면 우리 가족은 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건 제 아빠 아니죠. 돈이나 빨리 갚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봐주라. 네가 예전처럼 착하게. 그 착한 며느리는 이제 없어요. 처음엔 내리 화를 내다가 결국엔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오열까지 하시는 거 있죠?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고 전 집에서 편하게 쉬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뭐지 싶어 나가보니까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있죠? 진짜 예상치도 못한 장면이라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시는 거 있죠? 진짜 저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그 큰 돈을 다 갚으려 하니까 엄두가 안 나 이러는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뭘 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 못 갚어. 우리 이제 다 끝났어. 알잖니? 어머님, 그럴 시간에 돈 마련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난 네가 이렇게까지 매정할 줄은 몰랐다. 그럼 제가 착하게 계속 퍼줄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었는데. 그놈의 가족, 며느리.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않겠다 싶은 거 있죠? 정말 지겨워서 더 이상 대답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신경 쓸 사람도 아니니까 이어폰 끼고 무시해버렸네요. 제가 또 하나 남편을 더 크게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 그거마저 진행해버렸어요.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래도 친척들이 좀 참았었거든요. 나중에라도 갚겠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남편이 사업이 망하게 된 게 친척들 귀에까지 들어가자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소송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먼저 남편한테 투자했던 친척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거든요. 어머, 형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저야 늘 괜찮죠. 근데 형님, 혹시 저희 남편한테 투자했던 돈은 받으셨어요? 아직. 근데 뭐 기다려야지. 에이, 너무 착하시다. 저희 남편이 사업 망한 거 보고 이제 투자금 돌려받기 힘들겠다 싶던데요? 뭐? 사업이 망했어? 아니, 그럼 이제 돈 못 받는 거라고? 잠깐만 끊어봐. 이렇게 아주 난리가 나게 되었는데 온통 다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들 전화는 한 통도 받지 않는다 하면서 말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있어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말씀을 하시기에 바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저도 속으로 정말 잘 됐다 싶었죠. 만난 후에는 조금 더 부추겨야겠다 싶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남편이 돈 많이 벌었을 때 명품을 좀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로는 변제가 안 되려나? 이게 사실 모두의 돈으로 그랬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말이 돼? 우리는 지금 돈도 없어서 못 받았는데 자기는 명품을 사고 놀러 다녔다고? 전 모두가 다 아시는 줄 알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법적으로 진행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게 되니까 친척들 얼굴이 바뀌는 거 있죠? 며칠 뒤에 친척들끼리 서로 연락을 돌리더니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절 초대했죠. 진짜 소송 걸자. 우리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한 푼도 못 받아. 그래, 어차피 우리 돈 안 갚을 것 같은데. 변호사 알아볼까? 저는 채팅방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마디만 던졌어요. 법적으로 진행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좋아, 바로 변호사 알아보자. 이렇게 친척들은 남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 저는 그 판을 완벽하게 깔아줬어요. 남편은 친척들이 이렇게 단체로 소송을 걸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고 완전 멘붕인 거 있죠? 그렇게 친척들이 요구를 한 건 원금과 이자 포함 전액 반환이었어요. 남편도 아주 난리가 났죠. 형님, 누나, 지금은 힘든데 좀만 더 기다려줘요. 나도 오래 참았다 생각한다. 우리도 이제 법적으로 할게. 결국 남편은 투자금까지 몽땅 토해내면서 완전하게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업이 몽땅 무너지게 되면서 남편은 모아놓았던 돈까지 몽땅 다 날리게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 살고 있었냐고요? 사실 남편이 준 1억으로 저도 작게 내 사업 하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하는 중이었거든요. 작은 의류 사업이었는데 남편과 다르게 차곡차곡 쌓아간 신뢰 덕분에 지금은 크게 성공한 상태였죠. 남편은 저에게 도로 연락을 하며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아니,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얘기? 무슨 얘기? 더 할 게 있나? 아니,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미쳤냐?
난 곧 죽어도 너랑 살던 시절로는 안 돌아가. 저는 그렇게 단호박으로 정말 이별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땡전 한 푼 망한 전 남편이 좀 안쓰럽다 싶기도 했었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여태까지 그 인간한테 보낸 시간과 돈은 보상을 받아야죠. 재산 분할까지 소송으로 50%를 챙기게 되었어요. 이미 법적으로 따지면 남편 사업으로 번 돈도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재산이기 때문에 공동 재산이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소리 지르며 발악했지만 법대로 진행됐어요. 결국 전 남편 재산 절반을 챙겨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돈도 사업도 가족도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전 완벽한 자유를 얻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전 혼자 조용히 칵테일 한 잔을 만들었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배웠던 그 레시피 그대로. 진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우리 가족을 보면서 그렇게는 절대 살지 말아야지 해놓고 제가 그러고 살았던 게 참 후회가 되는 거 있죠. 전 그렇게 이혼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혼은 내가 안 해준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구는 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어떻게 사는 중이냐고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서로 싸우기 바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사는 중이라는 걸 어떻게 각자에게 듣게 되나 몰라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둘이 그렇게 싸웠다는 소식을 전 시어머니에게 먼저 듣게 되었어요. 평화로운 오후 중 저는 카페에서 제 사업 미팅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받을까 말까 고민했었지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받았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이놈! 네가 우리 집안 다 망쳐놓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참, 무슨 일인데 이러세요? 네 그놈의 전 남편이 내 남은 돈까지 싹 다 빼돌리고 도망갔다. 네? 뭐라고요? 지가 사업한다고 남은 돈 모아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통장이 텅텅 비어있어. 어머머, 정말 끝까지 대단한 사람이네요. 전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남편 욕을 해댔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나름대로 괜찮으시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울먹이는 소리를 내시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잖아.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진짜 전 순간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더더욱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었죠. 아, 저도 지금 돈이 없어서요. 그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날 밤엔 웃기게도 이번엔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거 있죠?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호기심이 생겨 냉큼 전화를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목소리가 정말 처참한 거 있죠? 자기야. 자기야? 전화 잘못 건 거야 지금? 아니,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만. 무슨 일이야? 왜 전화했어? 엄마가 나 집에서 쫓아냈어. 그래서 나 지금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 너네 집에서 하루만 지낼 수 없을까? 너 지금 나한테 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재워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우리 그래도 같이 살았던 사이인데 한 번만 도와주라. 전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 날려버렸어요. 내가 미쳤어? 내가 널 재워줄 이유가 있니? 네가 여태까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아? 난 네가 사람인가 싶은데. 난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 다르지. 그때는 네가 돈이 있었고 지금은 땡전 한 푼 없잖아. 다시 네 모습 찾았네 뭐. 야, 너 진짜 못됐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외면해도 되는 거야? 외면? 너도 그때 나 버려놓고 네가 할 말이 있다 생각해? 그래도 너 그때는 내 덕에 돈도 좀 벌고 했었잖아. 그래, 덕분에 나 돈 좀 벌었고 넌 다 잃었다. 이제 그만 인정해. 안녕. 그렇게 전 통화를 끝내고 드디어 전 남편을 차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서로 싸우면서 인생을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는 중이냐고요? 제 사업은 지금 점점 잘 되는 중이라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면서 쌓아놓았던 경험을 살리게 되면서 온라인 패션 플랫폼도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는 직원도 몇 명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중이랍니다. 정말 문득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인생은 돌고 도는구나 싶은 거예요. 남편이 한때는 절 내려다보면서 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며 그 말을 똑같이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전 이제 제 인생 찾아 살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전 남편이요?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인가요? 이젠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역시 자유가 최고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에는 무관심했고 어머니는 작은 세탁소 하나로 온갖 고생을 하며 저와 오빠를 키우셨어요. 항상 아버지의 취기 어린 고함 소리와 어머니의 한숨이 집안을 채우곤 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 세탁소로 쳐들어왔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어머니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돈 좀 내놔봐. 세탁소 손님 많다며. 그럼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돈?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네가 여기 와서 번 돈이 있긴 해? 나는 내가 벌어서 우리 애들 키우는 거야. 애들? 아, 애들이 뭔 상관이야. 남편이 내가 돈 좀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네가 안 해면서 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어머니는 단호하게 그리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남편이면 남편답게 굴어야지. 네가 돈 벌어서 집에 가져온 적은 있니? 나 혼자 여기서 죽어라 이래서 벌어도 모자라는데 넌 술 마시고 또 돈 타령이냐?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새빨개지더니 더 크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 진짜 지독하네. 내가 나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돈 좀 달라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그래. 나도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지. 이걸 아끼고 아껴서 나한테 이러냐? 사람답게 산다고? 너나 정신 좀 차려. 내가 이 세탁소에서 고생하는 건 다 우리 애들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가서 네 돈으로 살아. 아버지는 화를 이기지 못한 듯 손을 덜덜 떨며 고함을 이어갔어요. 네가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면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세탁소 문을 닫던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내놔.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꾸했어요. 세탁소 내 돈으로 차린 거야. 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여기서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 야, 나한테 이러고도 네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세탁기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세탁소 기계를 발로 차면서 거친 소리를 내는 바람에 저와 오빠는 겁에 질려 문 밖에 숨어서 숨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 장면이 어린 저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는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간 뒤 어머니는 씩씩대며 말없이 세탁물을 다시 정리하셨어요. 아버지의 무책임과 폭력 속에서도 어머니는 어떻게든 우리를 지키려고 하셨죠. 한참을 그렇게 일하시던 어머니가 문 밖에 웅크리고 있던 저희를 발견하셨을 때 그분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결국 오랜 고생 끝에 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하셨죠.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이 안정되던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정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가족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고 제 엄마에게도 살갑게 대했죠. 세탁소 일이 바쁠 땐 말없이 배달까지 도와주고
어머니 생신 때는 더 챙기려 애썼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어느새 마음이 열렸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 다른 가정 문화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특히 장남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남편은 저와 저희 가족을 존중해 주려는 모습이었기에 큰 갈등 없이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가족 중심적인 성향이 점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희 친정에 너무 신경 쓰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엄마가 좀 불편해 하시더라. 내가 너희 엄마 세탁소 일 계속 도와드리는 거 신경 쓰신대. 뭐? 불편해 하실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네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고 그게 네가 나랑 결혼하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더니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그게 네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는 장남인 내가 우리 부모님을 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거야. 네 부모님께 잘하려는 건 알겠지만 너무 네 쪽에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엄마가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이해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냐고. 내가 네 부모님 챙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네가 우리 엄마 도와주는 게 그게 왜 그렇게 눈에 거슬린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아니, 네가 좀 이해를 해봐. 우리 집에서 장남이라는 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뜻이야. 내가 매번 네 쪽에만 신경 쓰면 우리 부모님이 섭섭해할 수밖에 없다고. 너희 집에 가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좀 조절할 생각은 없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우리 엄마한테 손길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줄여?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며 더 강한 어조로 대꾸했어요. 넌 그렇게 네 부모님이 중요한데 내 부모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러다 우리 부모님 마음 더 상하겠다. 너 진짜 결혼했으면 시댁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지. 네 고집만 피우면 어떡해.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어요. 결혼 전 그토록 자상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구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내가 고집을 피운다고? 그럼 내가 우리 엄마 챙기는 걸 포기하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네가 좀 타협이라도 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어야지. 우리 집도 불편한 건 사실인데 너희 집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시댁엔 배려 하나 안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도 네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애쓰고 있어. 근데 왜 우리 엄마 챙기는 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데? 남편은 더욱 강한 어조로 말을 끊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니네 집 챙기는 거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똑같이 신경을 쓰라는 거야. 근데 넌 늘 니네 쪽 부모님부터 먼저잖아. 나보고 두고만 보라고? 똑같이 신경 쓰고 있어. 문제는 우리 엄마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도움? 그럼 우리 집은 필요 없고? 매번 명절 때도 너희 집부터 가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신경 쓰는 걸 그렇게 방해하고도 양심에 찔리지는 않나 보네? 남편의 이 말에 저도 순간 화가 났어요. 양심? 지금 내가 네 부모님께 소홀히 한 적이라도 있어? 우리 엄마가 힘드니까 도움 주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야? 네 부모님은 왜 우리 엄마 챙기는 것까지 문제 삼는 건데? 남편은 단호하게 쏘아붙였어요. 그건 네가 안 알아서 그래. 우리 집은 장남이란 게 뭔지 알아? 가정의 중심이란 뜻이라고. 장남으로서 네 쪽만 도와주면 우리 부모님은 뭐가 돼? 네가 결혼했으면 최소한 시댁 분위기 맞춰주는 게 기본 아니야? 저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답답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결혼 전에 그토록 다정하던 남편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 후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 식구들의 요구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중에서도 시누이는 유독 제게 금전적인 부탁을 자주 했어요. 사업을 핑계로 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고가의 사치품이나 외식에 돈을 쓰는 모습이 자주 눈에 보였죠. 그러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뻔뻔하게 도움을 요구할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고 온 몸을 꾸민 채로 저희 집 거실 소파에 마치 자기 집인 양 털썩 앉더니 한참 수다를 떨다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죠. 옳게. 이번에 가게 좀 키우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올케 내가 좀 보태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가족끼리 돕는 거잖아, 안 그래? 전 살짝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미 여러 번 신우이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줬기에 이번에도 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가게 확장하시려면 자금 계획을 세우고 직접 해결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원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신우이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가족끼리 그렇게 깐깐하게 굴 필요 있어? 올케네는 여유 있잖아. 내가 무슨 큰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찔끔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너무 답답하게 굴지 말고 이왕이면 넉넉하게 보태주면 나도 좋고 올케도 좋고 우리 가족도 다 좋은 거지 뭐. 전 신우이의 무리한 요구가 참기 어려웠어요. 이 사람은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 가족이라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형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스스로 해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저희도 도울 만큼 도와드린 것 같은데요. 신우이는 제 대답에 얼굴을 굳히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반박했어요. 올케는 참 답답하네. 내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잘 살게 하려는 거잖아. 올케는 정말 너무 이기적이야. 가족이 어렵다고 이렇게 사정할 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아유,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나 형님으로서 부탁하는 거라니까?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다시 대답했어요. 이미 신우이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무리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도 힘들어요. 형님, 사업 운영도 계획적으로 하셔야 나중에 더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계획이니 뭐니 그런 잔소리는 됐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 데는 내가 멋지게 입고 다니면서 신뢰도 쌓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옷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올케가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 진짜 센스 없이 답답하게 굴지 말고 그 정도 센스 발휘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신우이가 정말 무리한 부탁을 뻔뻔하게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화가 치밀었죠. 형님이 필요하신 옷이라면 형님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왜 저희가 사드려야 하죠? 신우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날카로워지며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어졌어요. 올케 진짜 너무 쌀쌀맞다. 이럴 거면 가족이 무슨 소용이야? 올케가 좀 여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나 힘든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아니, 진짜 이기적이네.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저와 신우이의 대화를 듣더니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왜 또 딱 잘라서 거절하는 거야? 형님이 어렵게 부탁하는 건데 좀 도와줄 수 없겠어? 진짜 답답하게 굴지 말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전 남편의 반응에 실망이 밀려왔어요. 당신도 이렇게까지 계속 형님 편만 들면 안 되지 않아? 우리도 우리 살림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형님이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우리도 부담된다고. 남 보기에도 인색해 보인다니까. 내가 가게 더 잘 되게 하려는 건데 진짜 가족 같지도 않게 왜 그렇게 꽉 막혔어? 아니면 올케는 친정이랑만 가족이고 우리 쪽은 남남이야? 이럴 거면 진작 얘기하지 왜 결혼을 했어? 남편은 신우의 말을 들으며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한 얼굴로 절 쳐다봤어요. 당신 형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그렇게 네 입장만 고수하고 시댁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같이 살아? 저는 남편과 신우이의 뻔뻔하고 압박적인 태도에 점점 더 실망감과 답답함을 느꼈어요. 언제까지 저 혼자 현실을 생각하며 지켜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친정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정말 오랜만에 웃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생을 세탁소에서 고생하시며 저와 오빠를 키우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세탁소를 꾸리셨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모아 친정엄마는 조용히 땅을 하나 사두셨고 그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어요. 결국 친정엄마는 그 땅을 팔아 작은 건물을 마련하셨죠.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친정엄마에게 드디어 찾아온 값진 성취였어요. 친정엄마는 늘 그랬듯이 겸손하게 건물 소식을 전하셨지만 전 친정엄마의 성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오셨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된 일 속에서 한 푼 두 푼 모으시며 우리를 키우신 끝에 드디어 친정엄마만의 자산을 마련하게 되신 거니까요. 이 소식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가족들이 축하한다며 모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듯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로서는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친정엄마의 오랜 노력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친정엄마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얼굴로 한껏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건물이 하나 생겼네. 장모님 건물이면 우리 건물이나 다름없지. 진짜 자랑스러워요, 장모님.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졌어요. 이 건물은 친정엄마가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시며 마련한 건데 남편이 너무 쉽게 우리 가족의 건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 걸렸죠. 남편이 축하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 건물이 단순히 우리 가족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한술 더 뜨며 말을 덧붙이셨죠. 예, 애미야. 사돈이 건물이 생겼으니 이제 우리도 좀 여유가 있겠구나. 용돈 좀 올려줄 순 없겠니? 운 좋게 땅값이 오른 덕에 건물까지 마련하신 거잖아, 사돈께서. 그런 건 가족끼리 나눠 쓰면서 더 값지게 만들어야지. 전 순간 속에서 뭔가가 울컥했어요. 친정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을 가지고 계셨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스러웠죠. 친정엄마의 평생 노력이 마치 운 좋게 얻은 것으로 취급되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직접 반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죠.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끼어들며 더 뻔뻔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옳게. 진짜 잘 됐네. 나 요즘 가게 인테리어 바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돈이 건물 생긴 김에 대출 좀 받으셔서 나한테 빌려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 나도 가게 좀 번듯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 모두 잘 살자고. 사돈도 이런 데 좀 투자하셔야지. 신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맞장구를 치며 대꾸했어요. 누나 말이 맞지 뭐. 이왕 건물이 생겼으니까 가족끼리 좀 나눠서 잘 지내면 좋지 않겠어? 전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친정엄마가 마련한 건물을 마치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당연히 쓸 수 있다는 식의 말투에 어이가 없었죠. 신우이는 언제나 그랬어요. 남의 도움을 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뻔뻔하게 요구하곤 했죠. 형님, 친정엄마가 힘들게 마련하신 건물인데 대출까지 받아서 남을 도와주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재산은 저희 가족이 알아서 관리할 거예요. 형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굳히더니 다시 노골적으로 쏘아붙였어요. 아니, 진짜 가족끼리 그러기야? 나야말로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사돈께서 이 정도로 여유 생겼으면 우리도 좀 같이 잘 살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신우이의 말투는 점점 공격적이 되었고 이내 남편도 절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꽉 막혔어? 누나가 우리 가족 잘 되게 하자는 건데 네가 그렇게 딱 잘라버리면 장모님도 기분 나쁘실 거 아니야. 전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그저 자랑스럽다고 해주면 될 일을 형님까지 나서서 대출을 요구하며 친정엄마의 건물을 마치 쉽게 얻어진 돈처럼 여기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꽉 막혔다고? 아니, 그건 우리 친정엄마가 평생을 힘들게 모아서 이루신 거야. 그걸 형님 사업에 쓰라는 게 너무 뻔뻔한 요구인 거 몰라? 형님이 사업 자금 필요하면 스스로 마련해야지 왜 우리 친정엄마한테 기대는 거냐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차분히 끼어들며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오히려 더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죠. 예, 애미야. 내가 봐도 너 참 매정하구나. 사돈이 이런 큰 재산 마련하셨으니 가족끼리 좀 나눴으면 어때서 그래? 네가 너무 지독하게 구는 거야. 내가 너희 위해서 해달란 것도 아니고 우리 딸 사업에 조금 도와달라는 것뿐인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니니? 저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친정엄마의 성취가 마치 시댁 모두의 것이나 다름없다는 듯이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제게 인색하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들의 요구가 가족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친정엄마가 건물을 마련하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마치 그 재산이 자신들의 것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의 부탁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구가 빈번해지고 점점 더 무리한 수준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특히 형님은 끊임없이 돈이 필요하다며 저와 남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했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 부탁을 저에게 전달했어요. 제가 거절하면 오히려 남편이 절 답답하게 여겼고 우리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금전 얘기를 꺼내며 형님의 부탁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엔 누나 옷가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거든? 요즘 장사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큰 가게로 옮기면 좋을 것 같대.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큰 돈 아니잖아. 전 순간 남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해졌어요. 뭐라고? 5천만 원을 누가 내는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혹시 그 돈을 우리가 대야 한다는 소리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면 장모님께 말씀드려서 도와주시면 되잖아. 어차피 장모님 건물도 생기셨고 돈 여유 좀 있으실 거 아니야. 가족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지. 전 남편의 이 무책임하고 당연한 듯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돈을 너무 쉽게 본다는 생각에 속에서 화가 치밀었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정엄마 재산을 왜 우리가 함부로 가져다 써? 그 돈은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건데 왜 당신의 가족 사업에 써야 하냐고. 남편은 제 반응이 불만스러운지 눈을 흘기며 대꾸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있어? 우리 집안이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잖아. 넌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럴 땐 너도 좀 너그럽게 굴면 되잖아. 내가 가족 돕는 게 싫어서 이러는 줄 알아? 누나 사업에 매번 친정엄마 돈으로 무리하게 지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사업이 잘 되면 누나가 알아서 대출을 받든 해야지 왜 그걸 우리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냐고. 남편은 여전히 절 이해할 생각이 없는 듯 말투가 점점 강해졌어요. 아니,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우리 엄마랑 누나도 상처받지. 솔직히 장모님께 큰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 정도로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 순간 전 남편과 시댁의 태도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져갔어요. 이전에도 친정엄마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5천만 원이라는 큰 돈까지 요구하는 상황은 선을 넘은 것이었죠. 한두 번의 작은 부탁이 아니라 이제는 친정엄마의 재산을 아예 시댁의 비상금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와 형님은 친정엄마를 찾아와 직접 금전적인 부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만나자마자 대뜸 돈 얘기를 꺼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실망했죠. 사돈, 이번에 우리 딸이 가게를 넓히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사돈께서도 여유가 생기신 마당에 우리도 같이 좀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갑자기 큰 돈을 드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획이 있고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거절에 살짝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고 해요. 아유, 사돈도 참 매정하시네. 가족끼리 좋은 일 하자는데 꼭 그렇게까지 거절하셔야 해요? 그냥 저희 딸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친정엄마는 그제서야 시댁이 얼마나 뻔뻔하게 이 돈을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는지 느끼셨다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생을 고생해가며 번 돈인데 그런 재산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자신들의 요구를 밀어붙이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형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 더 큰 부탁을 해왔어요. 올케,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이번에 가게 확장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인테리어도 최신식으로 싹 바꾸려고 해. 그럼 손님도 늘고 매출도 확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케네 친정 엄마한테 이번에만 부탁 좀 드려봐. 3천만 원만 빌리면 돼. 형님,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가 왜 형님 가게에 돈을 빌려드려야죠? 형님 사업이라면 형님이 알아서 자금을 마련하셔야지 친정엄마가 도와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형님은 제 말에 크게 반발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아니,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사돈께서 이번에 건물 생긴 김에 한 번 정도는 빌려주실 수 있는 거잖아. 정말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저희 친정엄마도 어렵게 번 돈이에요. 형님 사업 자금을 그렇게 쉽게 빌려드리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는 또다시 제게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누나가 얼마나 사업에 열정적인데 그걸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면 가족으로서 상처받지. 우리 엄마도 누나가 잘 되길 바라시는데 네가 그렇게 냉정하게 구는 게 맞아? 아니, 내가 냉정하다고? 도대체 어느 정도로 도와줘야 만족하겠어? 당신이랑 당신네 가족은 언제까지 우리 친정엄마 재산을 자기들 걸로 생각할 건데. 남편은 제 말에 대꾸하지 않고 눈을 흘기더니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더 이상 친정엄마의 재산을 마치 시댁이 공유하듯 무리하게 요구하는 남편과 시댁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고 이제는 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형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거절한 이후에도 시댁 식구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형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둘 다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대뜸 친정엄마의 건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짐작은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정한 척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애미야, 이번에 우리 딸이 옷가게를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돈 건물 1층을 빌렸으면 어떨까 해서 말이야.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도 번거롭잖니. 가족끼리 좀 여유롭게 살면 좋지 않겠니? 전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친정엄마의 건물을 당연히 빌릴 수 있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어이가 없었죠. 어색하게 웃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가게를 옮기시는 거면 다른 곳에 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임대료도 시세대로 내야 하는데 친정엄마 건물을 빌리려는 건 조금... 형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끼어들며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올케도 참 딱딱하게 굴김. 가족끼리 월세 싸게 해서 그 건물 1층 좀 쓰면 좋은 거잖아. 우리가 싸게 쓴다고 해서 뭐 손해볼 일이 있어? 한 가족이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거라 생각해야지. 너무 뻔뻔한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는 형님의 태도에 황당함이 밀려왔지만 시어머니가 거들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얘. 어차피 사돈이 그 건물 너한테 물려줄 거면 미리 우리 딸이 써도 괜찮잖니. 월세는 그냥 관리비 정도로 50만 원만 내고 그걸로 가족끼리 상생하면 얼마나 좋겠니. 다른 데 비해 싸다고는 해도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건물은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건데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가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건물은 시세가 엄청나게 오른 지역에 위치해 있어 1층 임대료만 해도 500만 원 이상 되는 곳인데 관리비 수준의 금액으로 쓰겠다는 그들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건물 1층이라면 상권도 좋은데 그렇게 낮은 금액에 빌려주실 리가 없잖아요. 다른 상가 시세를 아신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형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굳히며 저를 노려봤어요. 아니, 올케도 참 야박하네. 그 건물 어차피 올케한테 물려줄 거라며. 지금 우리가 그 건물 쓰면 나중에 올케한테도 도움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꼭 그렇게 돈을 따지고 앉아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도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받으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죠. 형님 가게 일은 형님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자리 알아보시는 게 맞아요. 친정엄마 건물은 제게 물려주시든 뭘 하시든 전적으로 친정엄마가 결정할 문제고요. 저는 최대한 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와 형님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제게 대꾸했어요. 아유, 넌 진짜 고지식하구나. 우리 딸이 사업 잘해서 돈 잘 벌면 그 돈이 너희한테도 돌아갈 일 아니야? 사돈께 말씀 좀 드려서 그 정도는 도와주시면 좋잖니. 너도 너무 따지지 말고 가족이라면 좀 넉넉하게 생각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는 참기 어려웠어요. 시댁 식구들이 친정엄마의 건물을 마치 시댁의 재산처럼 여기는 태도.
그리고 제가 마치 고지식하게 돈을 따지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죠. 그 건물은 친정엄마가 오랜 세월을 고생해서 마련한 소중한 자산인데 시댁이 이를 그렇게 쉽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형님, 그 건물은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그냥 얻은 게 아니라고요. 형님 사업이든 다른 일이든 친정엄마 재산을 함부로 여기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님은 화가 난 듯이 말투를 높이며 제 말을 받아쳤어요. 진짜 옳게 너무하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올케네 가족 잘 되라고 부탁드리는 거잖아. 너희는 정말 하나도 안 도와줄 생각이야?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말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여보, 누나가 진짜 어렵게 부탁한 거잖아. 누나 가게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고 가족인데 그 정도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장모님께 부탁해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되잖아. 왜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거야? 저는 남편까지 나서서 압박하는 상황에 실망과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친정엄마가 힘들게 마련하신 건물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이들이 가족이라니. 그 사실이 참으로 씁쓸하고 황당하게 느껴졌죠. 양보라니? 가족이라면 친정엄마 재산을 쉽게 여기지 말아야지. 당신도 지금 너무 지나친 요구라는 걸 알잖아. 우리가 어머니께 도움을 부탁드려서 그렇게 낮은 가격에 형님께 임대를 내준다고? 절대 안 돼. 형님, 다른 상가 알아보세요. 형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듯 불만을 쏟아냈어요. 정말 이렇게 야박할 수 없어. 사돈도 나중에 올케한테 다 줄 거라면서. 지금은 가족끼리 좀 쓰면 안 돼?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아? 난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정말 어렵게 말한 건데 올케는 무슨 가족이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따지네. 저는 신우의 무리한 요구와 시어머니의 편파적인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친정엄마의 재산을 마치 시댁의 소유물처럼 요구하는 모습에 전 양보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가족이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죠. 제발 다른 상가 알아보세요. 친정엄마가 가족이라 해도 이렇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도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눈을 흘기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절 고지식하다는 듯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넌 너무 융통성이 없어. 우리 딸이 잘 돼서 우리 집도 잘 되면 너희한테도 좋은 거야. 장모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시면 서로 윈윈인데 꼭 그렇게 꽉 막혀서 기분 나쁘게 얘기해야겠어? 형님 역시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그래,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난 우리 집 잘 되라고 올케도 챙겨주려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였어. 진짜 이렇게까지 야박할 줄은 몰랐네. 너희는 가족이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돕지 않는구나.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맞춰줄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시댁의 끝없는 욕심에 질릴 대로 질렸고 친정엄마의 노고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며 끝없이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에 더 이상 양보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끝없는 요구와 탐욕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친정엄마의 건물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당연하게 여기며 그 재산을 탐내는 그들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어요. 그동안 시댁과 남편이 요청하는 크고 작은 부탁들을 수없이 받아주면서도 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더 나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시댁이 요구하는 것은 지나쳤고 남편은 매번 시댁의 입장만 대변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갈등이 한층 더 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여전히 친정엄마의 건물을 형님 가게로 쓰도록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달라고 했고 남편까지도 그들의 의견을 따라 저에게 압박을 가해왔어요. 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더는 억제되지 않을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장모님께 그렇게 부탁 좀 드리면 안 되겠어? 내가 그동안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고작 이딴 취급을 한다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어요. 남편은 마치 장모님께 잘해온 것이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듯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투에서 드러난 진심이 실망스럽게 그지없었죠. 고작 이딴 취급이라니?
내가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듣고도 우리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싶은데? 나도 그동안 시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알기나 해? 너만 노력한 줄 알아? 우리 결혼 생활이 대가를 바라며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마치 내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듯 화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난 장모님께 친아들처럼 잘했어. 근데 넌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대했냐? 이게 가족이야?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며 절 노려봤습니다. 넌 가족이란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최소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생각은 해줘야지. 사돈께 그 정도 부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 난리야? 저는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동안 시댁을 내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제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전 힘겹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에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건물은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거고 우리가 함부로 요구할 수 없는 귀한 재산이에요. 가족이라면 그 재산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마치 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네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게 너네 집 식구들만 우선이고 우리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네 고집만 계속 피울 거면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한 번도 내 말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 속에서 참고 참았던 분노가 이제는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시댁과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던 수많은 일들이 이제는 절 억누를 수 없게 했어요. 난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친정엄마의 고생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근데 왜 당신과 시댁 식구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 이 정도로 계속 내가 희생하고 참아야 하는 결혼이라면 우리 그냥 이혼해. 제가 이혼을 언급하자마자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소리야? 너 정말 이기적이다. 가족으로 잘 지내려는 내 노력은 다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쉽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생각이라면 정말 상처 주는 말이야. 상처는 내가 더 받았어. 정말 이 결혼을 유지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우리 친정엄마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난 이제 정말 지쳤어.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충격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절 노려보며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미야, 너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이혼 같은 건 너무 경솔한 거 아니니? 우리가 다 같이 좀 어려운 시기라 그런 건데 그냥 넉넉하게 이해하면 안 되겠니?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실망과 상처는 시어머니의 애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댁과 남편은 제가 가정을 위해 참아왔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이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냉정함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전 더 이상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친정 엄마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전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제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혼 결심했으니까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가 뭘 그렇게까지 희생했다고. 우리 부모님과 누나가 너에게 원하는 거 그게 네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일이야? 너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희생한 걸 정말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네 부모님과 형님께 맞추느라 애쓴 줄 알아? 하지만 이건 정말 지나친 요구고 더 이상 난 내 자신과 친정 엄마를 그 요구에 내어줄 생각 없어. 더는 내가 참아줄 수 없다고. 남편은 제 말에 더 이상 어떤 반박을 할 수 없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 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전 제 결심이 정말로 확고하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이 결혼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도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끝낼 생각이니?
우리 애가 네가 그렇게 쉽게 헤어질 상대인 줄 알고 결혼한 줄 알아? 좀 더 깊이 생각해봐. 진짜 이렇게 갈 길이야?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말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댁이 절 가족으로 존중해준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와 탐욕에 끌려다니며 친정엄마와 제 자신을 희생시킬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제 행복을 찾고 싶어요. 더 이상은 제 자신과 제 가족을 희생시키며 살 수 없어요. 이혼은 제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고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절 붙잡으려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더 이상 시댁의 요구를 맞추며 제 가족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이 결혼 생활이 더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에 저는 제 결정에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친정엄마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끝없는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차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살며 아이들을 돌보고 엄마의 세탁소 일을 돕다 보니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졌죠.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기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더 단단해져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죠. 하루는 세탁소 일을 돕던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한테 큰 도움은 못 됐지만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고맙고 미안해요. 앞으로는 나도 엄마 옆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 세탁소 잘 운영할 거야. 친정엄마는 잠시 절 바라보더니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도 이제 네 삶을 새롭게 펼쳐야지. 내가 세탁소 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내 딸은 조금 더 여유롭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 건물 있잖니? 그걸 네가 써서 네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전 엄마의 말씀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 건물은 엄마가 평생의 노고로 이뤄낸 성과였고 그 의미가 저에겐 너무 컸어요. 엄마, 그 건물은 엄마의 노력과 고생이 담긴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저도 엄마처럼 제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는 제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는 절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고 그동안의 고난 속에서 제가 배운 교훈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전 이번 일을 계기로 큰 교훈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가족이라도 남의 것을 쉽게 탐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세탁소 운영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남의 시선에 비쳐 큰일은 아닐지라도 저에겐 이 일이 무척 소중했어요. 엄마가 이 세탁소를 시작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성실함으로 오늘의 자리를 지켜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는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아이들과의 생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함께 아침 일찍 세탁소 문을 열고 저녁에는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무척이나 편안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우리 앞으로도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란다. 너희도 어떤 상황이든 먼저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었고 전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앞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며 서서히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게 남은 삶은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살며시 다가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이제 앞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삶을 찾아가렴. 이제까지 수고 많았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억지로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앞으로는 진짜 저도 행복하게, 그리고 엄마 곁에서 든든하게 살아갈게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엄마처럼 세탁소 열심히 운영하면서 저도 제 인생 잘 지켜나갈게요. 이제는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새롭게 다가올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기대는 태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엄마와 함께 저만의 성실한 삶을 만들어가며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된 삶은 다소 평범하고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저는 매 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짐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더라도 스스로 일구고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모든 경험을 교훈 삼아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